고영태 씨 좀 얘기 좀 한번 볼게요. 김홍 교수님. 보석을 신청을 한 번 했었는데 이번에 또 신청했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석은 최근에 7월 달에 이제 보석 신청을 했었죠. 예. 당시에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양심 고백을 했고 양심 고발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알렸다. 그리고 증거인멸에 이런 우려는 전혀 없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증언을 했다라고 예.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구속이 되는 과정 중에서 네. 계속해서 검찰 조사의 과정이라든가 또는 검거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봤던 거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은 여자친구인 그 아내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이 걱정된다. 아무래도 간호도 하면서 또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영태 씨가 그동안에 이런 국정농단 사태에서 증언했던 부분이 사실은 찬반 양난 속에 비난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그렇죠. 지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속에서 굉장히 심적으로 위축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부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손 변호사님 이유가 처음에는 마치 공익제보자의 역할을 강조하다가 이번에 가족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은 1차 보석 청구가 기각되니까 2차 청구는 사실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 얘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지금 국정농단 사건 재판 진행하면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심적으로 좀 불안하고 좀 압박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정식으로 혼인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은데 굳이 아내라고 표현했다는 것보다는 예. 여자친구로 얘기를 하면 여자친구를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영태 씨한테는. 아내여야지만 사실 남편으로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니까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좀 내보내 주시오 이렇게 좀 읍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뭐 혼인식이나 뭐 혼인신고는 안 해도 사실혼 관계면 또 아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자친구가 장기간 떨어져 있고 아내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자친구도 불안하고 본인도 오래 구속 생활을 하니까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은 이번에도 도망갈 염려도 있고 증인이나 진술을 번복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해놓은 상태고 그 1차 기각 이후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서 아마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우 씨 마지막으로 정호성 씨가 어제 눈물을 흘리고 90도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자신은 그러니까 그 증언은 안 했잖아요. 예. 그 실질적으로 증언은 하나도 안 했지만 그래도 주군에 대해서 10개월 만에 만난 거 아닙니까? 주군한테 가장 사실은 불리한 증언이 돼버렸어요. 자신의 증거들이. 그러니까 사실 10개월 만에 만나서 나는 당신을 배반하지 않았다. 라는 거를 피력하고 싶었던 게 바로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것, 대통령이 지금 했던 것은 국익을 위해서다. 이런 어떤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로폰 투약은 왜 하셨어요? 필로폰은 언제 처음 손댔습니까? 같이 투약할 여성을 왜 찾으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할 말 없습니까? 투약 왜 했는지 다시 아버님한테 하신 말씀 없으세요?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버지로서 참담한 마음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냥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모든 것은 스스로 결정하고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야 한다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정이 흔들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국민 모든 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네, 오늘도요, 최은미, 박준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준호 기자, 저희가 지금 기자회견 내용을 봤는데 사과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과 내용이 뭐였어요, 오늘? 예, 일단 남경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경기도청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게 2014년 8월 이후로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때 이 남 지사는 아들이 너무나 무거운 잘못을 저질렀다. 네. 있어서는 정말 안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허리를 굽혔는데요. 또 제 아이는 경찰 조사에 또 성실히 임할 거다. 예.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예. 또 변호사도 고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국선 변호사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웠고요. 예. 하지만 이제 공과 사는 엄격히 구분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도지사로서 도정이 흔들림 없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임기를 제대로 마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드러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근데 남경필 지사가 이번 사건이 난다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할까요? 24시간이 굉장히 긴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을 출장하는 과정에서 이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 7시경, 그러니까 한창 저녁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출장 갔던 일행들과 독일 대사관과의 만찬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밥을 먹는 도중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예. 그게 이제 둘째 아들이었던 거죠. 지금 형이 이런 상황이 돼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들었다라고 예. 아버지에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고 남지사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아마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10시 정도에 그날 식사가 끝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예. 10시 정도에 식사가 끝난 후에 바로 수행비서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알아봐달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바로 남지사가 혼자 택시를 타고 독일에 있는 원래 묵었던 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 호텔로 바로 이동을 해서 이제 SNS에 글을 가장 먼저 아들의 소식을 남지사가 알렸잖아요. 그 예. 글을 호텔로 이동하자마자 바로 이제 호텔에서 올렸고요. 그 호텔에서 함께 출장을 갔던 일행, 기자들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기자들에게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예. 이제 아들이 범죄에 연루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너무 참담한 심정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과 짧게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큰아들과요. 큰아들이랑요? 예, 그렇습니다. 큰아들과 짧게 통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큰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큰아들이 자신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남지사는 예.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라. 예. 그리고 들어가서 보자라는 말을 하고 짧게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원래는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비행기를 당겨서 파리를 경유해서 바로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은 사실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도청이 사태 수습에 나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지사 본인이 개인적으로 좀 움직였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했던 것 같고요.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내 개인의, 내 집안 문제지 내가 도지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좀 예. 이제 대중에게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기자회견에서 이제 아들은 뭐 당연히 아버지로서 면회를 가야 되겠는데 변호사도 선임해주지 않겠다는 거는 철저하게 도지사와 아버지 역할을 구분짓겠다는 거예요? 면회를 가서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기자회견을 10시에 했잖아요. 네. 10시에 남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바로 했던 게 전체 직원 회의였습니다. 도정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요. 그러니까 오전 한 11시경입니다. 11시경에 화상회의로 본인은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전체 직원들이 들을 수 있게 가장 먼저 이제 사과를 했고요. 사실 너무 놀래켜서 미안하다라는 사과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좀 충실해달라. 그러니까 사실 좀 안정을 시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흔들림 없이 자기 맡은 일들을 다 해달라라고 했고 점심에는 그 경기도 소속 그 지자체장들, 뭐 시 군수, 예. 시장 군수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또 한 번 이제 안정을 시키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좀 임해달라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예. 그리고 사실 일각에서 좀 지금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뭐 이야기도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 보란 듯이 도지사의 업무를 내가 잘 이행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면서 사태를 수습하는데 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퇴근하고 나서 예. 아들 면회는 퇴근하고 나서 하겠다고 퇴근하고 합니다. 나서 가겠다. 예, 퇴근하고 나서 한 6시 이후에 그것도 이제 그 경찰서의 상황을 좀 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서에 연락을 해보고 된다고 하면 퇴근 이후에 가서 아들을 만나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만나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아까 뭐 짧게 언급이 됐지만 변호사 문제는 예. 사실 어제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참관을 했습니다. 참관. 예, 그러니까 접견을 했습니다. 그 예. 아들을 조사받고 있는 현장에 가서 변호사가 만났는데 지금 변호사를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다는 건 이제 남지사의 계속 시종일관 일관된 어떤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들의 죄를 가지고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어제 변호사가 참관했었는데 어제 변호사는 이제 그 남지사가 아니라 남지사의 아마 가족들이 집안에서 예.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누군가라도 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변호사를 보냈었는데 예. 그 사실을 이제 남지사가 뒤늦게 알고 아, 왜 보냈냐? 보내지 말아라. 다시 돌아가라라고 해서 그 접견하던 변호사가 돌아갔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남지사는 앞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거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재판에 넘겨진다고 하더라도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죄를 인정하고 굉장히 낮은 자세로 이제 아버지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아들은 조사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남경필 장남은 지금은 현재 영장심사위에서 법원에 출석을 한 상황이고요. 예. 제가 직접 그 조사를 담당한 경찰 측과 이제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남 씨의 어떤 진술 태도 같은 경우 매우 성실했고 그리고 반성의 기미도 꽤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필로폰을 언제부터 왜 사용을 했는지 요거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고요.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예. 언제부터 상습적으로 했느냐 여부. 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건 외에 또 다른 추가 수사 내용들이 있는데 예. 그거는 경찰 관계들 밝힐 수가 없다라는 게 이게 방침입니다. 이건 추가로 또 새로 파악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예. 어제 보셨겠지만 이제 최초에 경찰이 필로폰을 2g만 압수를 했다라고 그랬죠.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 나머지 필로폰도 이제 남 씨 아들로부터 이미 제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총 압수량이 결국에는 한 3g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나머지 1g의 사용처도 이제 추궁해서 진술은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예. 좀 더 추가 취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사라진 2g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3g이 조금 넘은 게 이제 경찰 수중에 들어왔고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 그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가 오민석 판사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남지사 아들은 아까 방금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 영장실질심사를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이 오 판사는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그 외곽팀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지의 전현직 간부들 그 영장을 기각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설에 올랐던 인물인데 예. 아무래도 이번 건은 그래도 발부 가능성은 당연히 좀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예. 영장 실질심사 시간은 한 2시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남 씨는 한 5시에서 5시 반 정도에 이제 마친 다음에 다시 성북경찰서로 돌아올 거고 당연히 면회 역시 남지사와의 면회 역시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영장 발부 여부는 아마 밤 11시나 예. 내일 새벽 한 2시 사이 정도에 결정이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이게 마약류를 해외에서 들어와서 투약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범죄이기 때문에 일단은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 네. 남지사 스스로가 대권 주자로도 거론이 됐었고 정치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바른정당이 사실상 지도부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해운 대표가 좀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를 하면서 지금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뭐 유승민 의원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거론되는 당대표 중에 한 명이 또 남지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이 뭐 자강론이냐, 자강파냐, 아니면 통합파냐, 뭐 여러 가지 갈래로 지금 좀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뭐 통합파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지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일각에서 조금 추천이 예. 있었고 남지사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좀 입장을 냈었어요. 그래서 사실 당을 이끌 사람으로도 거론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거의 뭐 당이 굉장한 악재를 준 당사자가 된 상황이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 기사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좀 집행유예에 대한 사건을 살펴볼 텐데 먼저 박준우 기자. 이번에는요.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집행유예가 났어요. 먼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네, 한 20대 남성이 이제 술에 취해서 그 이웃 주민인 50대 여성을 이제 성폭행하려고 했던 건입니다. 예.
이제 그 전북의 한 마을에 사는 이제 A 씨라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 8월 20일 새벽 1시 정도에 이제 집 주변을 배회를 하다가 이웃집 창문이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창문이 열려 있길래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실에서 50대 여성 B 씨가 이렇게 자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보는 순간 갑자기 흑심을 품고 그 B 씨의 엉덩이를 만지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인기척에 완전 놀라서 B 씨가 잠을 깨고 나서 너무 당황해갖고 너 뭐야? 라고 소리를 쳤고 A 씨 역시 또 깜짝 놀라서 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 정말 죄송하다. 자기 이렇게. 집인 줄 알고 예. 들어갔다. 내 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래도 일단 A 씨를 일단 잡아두고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해서 경찰이 와서 진술을 한 걸 보니까 내가 너무 만취를 해갖고 사실 우리 집인지 내 집인지 좀 구분이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변명을 하고 둘러댔다라고 합니다. 예. 내 집인, 우리 집인지 남의 집인지도 모를 정도로 술이 취했다는 게 주장인데 네. 지금 이 집을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그런 인사불성의 사람들이 들어갈 정도의 집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열려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열련 있었는데 예. 이제 그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A 씨와 B 씨의 집 구조가 너무나 다르단 말이죠. 예, 예. 현격하게 다른데 어떻게 일단 착각을 할 수 있겠느냐. 일단 그거에다가 A 씨가 좀 키가 작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창문을 넘어서 들어가려면 좀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성폭행 의도를 애초에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싶어서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유예를 받은 이유는 바로 그 사건이 발각이 된 다음에 무릎 꿇고 사과했다. 이 부분이 참작이 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보통 당사자의 태도라든가 어떤 반성 기미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인데 이 피해자와 집주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바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작을 해서 이런 선고가 내려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글쎄요.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 남자가 내연남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남자를 사실은 내가 성폭행을 당한 거고 그 뭐 동영상도 촬영이 됐고 나의 나체 사진까지 촬영이 됐다라고 검찰에 고소를 한 거죠. 예. 그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 성폭행범이 아니라 자기가 내연 관계에 있었던 이제 불륜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고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무고를 뭐 왜 했겠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연 관계가 발각이 되니까 사실 예, 발각이 되고 나니까 남편한테 들키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2014년부터 관계를 쭉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던 건데 그걸 이제 남편에게 사실 내연 관계가 아니라 난 저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일방적으로 당했던 거고 예. 사진도 촬영이 됐던 거고 동영상도 찍혔던 거다. 예.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주장만 했으면 되는데 검찰에 고소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당연히 수사를 시작을 한 거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겠죠. 예. 미심쩍은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제 이 여성도 끝까지 이제 범행을 주장하지 못하고 사실 내연 관계였던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어쨌든 무고가 굉장히 엄한 죄입니다. 그렇죠. 예. 선량한 시민, 선량한 사람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죄를 씌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처벌이 되는 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백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참작을 해서 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된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 내용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사건 기사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의 욕설과 항의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이번에는요. 하루에 5시간씩 무려 200여 차례나 전화를 걸어서 욕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진우 기자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가스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건 한 남성이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어디서 3시간 동안 장난치고 있는 너 사장다 바꿔! 1시간 30분 넘게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이 계속됐고 다음 날도 전화가 걸려옵니다. 당신 미친나 니 부산 내려와. 니 내일 올래 내가 올라갈까? 상담원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다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소화기를 떨어뜨리며 쓰러집니다. 죄송합니다. 119 불러 119. 와 내가 연극하고 있네. 급기야 다음날 오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직접 민원 상담실을 찾아온 남성. 직원을 밀치고 의자를 들고 위협합니다. 36살 이모 씨는 가스가 누출돼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었다며 나흘간 무려 217차례 하루 평균 5시간 넘게 콜센터에 전화를 해 욕설을 퍼붓고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센터장이 퇴근하고 없을 때는
그 개인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 휴대폰으로 개인 전화번호도 수시로 계속 전화를 해서.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아이도 없는 미혼으로 보상금을 노리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이 씨를 구속하고 다른 업종 콜센터에서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고영태 씨 좀 얘기 좀 한번 볼게요. 김홍 교수님. 보석을 신청을 한 번 했었는데 이번에 또 신청했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석은 최근에 7월 달에 이제 보석 신청을 했었죠. 예. 당시에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양심 고백을 했고 양심 고발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알렸다. 그리고 증거인멸에 이런 우려는 전혀 없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증언을 했다라고 예.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구속이 되는 과정 중에서 네. 계속해서 검찰 조사의 과정이라든가 또는 검거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봤던 거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은 여자친구인 그 아내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이 걱정된다. 아무래도 간호도 하면서 또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영태 씨가 그동안에 이런 국정농단 사태에서 증언을 했던 부분이 사실은 찬반 양난 속에 비난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그렇죠. 지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속에서 굉장히 심적으로 위축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부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손 변호사님 이유가 처음에는 마치 공익제보자의 역할을 강조하다가 이번에 가족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은 1차 보석 청구가 기각되니까 2차 청구는 사실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 얘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지금 국정농단 사건 재판 진행하면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심적으로 좀 불안하고 좀 압박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정식으로 혼인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은데 굳이 아내라고 표현했다는 것보다는 여자친구로 얘기를 하면 여자친구를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영태 씨한테는. 아내여야지만 사실 남편으로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니까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좀 내보내 주시오 이렇게 좀 읍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혼인식이나 뭐 혼인신고는 안 해도 사실혼 관계면 또 아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자친구가 장기간 떨어져 있고 아내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자친구도 불안하고 본인도 오래 구속 생활을 하니까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은 이번에도 도망갈 염려도 있고 증인이나 진술을 번복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해놓은 상태고 그 1차 기각 이후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서 아마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우 씨 마지막으로 정호성 씨가 어제 눈물을 흘리고 90도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자신은 그러니까 그 증언은 안 했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증언은 하나도 안 했지만 그래도 주군에 대해서 10개월 만에 만난 거 아닙니까? 주군한테 가장 사실은 불리한 증언이 돼버렸어요. 자신의 증거들이. 그러니까 사실 10개월 만에 만나서 나는 당신을 배반하지 않았다. 라는 거를 피력하고 싶었던 게 바로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것, 대통령이 지금 했던 것은 국익을 위해서다. 이런 어떤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로폰 투약은 왜 하셨어요? 필로폰은 언제 처음 손댔습니까? 같이 투약할 여성을 왜 찾으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할 말 없습니까? 투약 왜 했는지 다시. 아버님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있어서는 안 돼. 7시경, 그러니까 한창 저녁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출장 갔던 일행들과 독일 대사관과의 만찬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밥을 먹는 도중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게 이제 둘째 아들이었던 거죠. 지금 형이 이런 상황이 돼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들었다라고 예. 아버지에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고 남지사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아마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10시 정도에 그날 식사가 끝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예. 10시 정도에 식사가 끝난 후에 바로 수행비서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알아봐달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바로 남지사가 혼자 택시를 타고 독일에 있는 원래 묵었던 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 호텔로 바로 이동을 해서 이제 SNS에 글을 가장 먼저 아들의 소식을 남지사가 알렸잖아요. 그 예. 글을 호텔로 이동하자마자 바로 이제 호텔에서 올렸고요. 그 호텔에서 함께 출장을 갔던 일행 기자들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기자들에게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예. 이제 아들이 범죄에 연루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너무 참담한 심정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과 짧게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큰아들과요. 큰아들이랑요? 예, 그렇습니다. 큰아들과 짧게 통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큰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큰아들이 자신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남지사는 예.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라. 예. 그리고 들어가서 보자라는 말을 하고 짧게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원래는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비행기를 당겨서 파리를 경유해서 바로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은 사실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도청이 사태 수습에 나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지사 본인이 개인적으로 좀 움직였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했던 것 같고요.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내 개인의, 내 집안 문제지 내가 도지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좀 예. 이제 대중에게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기자회견에서 이제 아들은 뭐 당연히 아버지로서 면회를 가야 되겠는데 변호사도 선임해주지 않겠다는 거는 철저하게 도지사와 아버지 역할을 구분짓겠다는 거예요? 면회를 가서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기자회견을 10시에 했잖아요. 네. 10시에 남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바로 했던 게 전체 직원 회의였습니다. 도정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요. 그러니까 오전 한 11시경입니다. 11시경에 화상회의로 본인은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전체 직원들이 들을 수 있게 가장 먼저 이제 사과를 했고요. 사실 너무 놀래켜서 미안하다라는 사과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좀 충실해달라. 그러니까 사실 좀 안정을 시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흔들림 없이 자기 맡은 일들을 다 해달라라고 했고 점심에는 그 경기도 소속 그 지자체장들, 뭐 시 군수, 시장 군수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또 한 번 이제 안정을 시키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좀 임해달라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사실 일각에서 좀 지금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뭐 이야기도 그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란 듯이 도지사의 업무를 내가 잘 이행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면서 사태를 수습하는데 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퇴근하고 나서 아들 면회는 퇴근하고 나서 하겠다고 합니다. 나서 가겠다. 퇴근하고 나서 한 6시 이후에 그것도 이제 그 경찰서의 상황을 좀 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서에 연락을 해보고 된다고 하면 퇴근 이후에 가서 아들을 만나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만나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아까 뭐 짧게 언급이 됐지만 변호사 문제는 사실 어제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참관을 했습니다. 참관. 그러니까 접견을 했습니다. 될 일입니다. 아버지로서 참담한 마음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냥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모든 것은 스스로 결정하고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야 한다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정이 흔들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국민 모든 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네, 오늘도요, 최은미, 박준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준호 기자, 저희가 지금 기자회견 내용을 봤는데 사과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과 내용이 뭐였어요, 오늘? 일단 남경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기도청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게 2014년 8월 이후로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때 이 남지사는 아들이 너무나 무거운 잘못을 저질렀다. 네. 있어서는 정말 안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허리를 굽혔는데요. 또 제 아이는 경찰 조사에 또 성실히 임할 거다. 예.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예. 또 변호사도 고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국선 변호사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웠고요. 예. 하지만 이제 공과 사는 엄격히 구분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도지사로서 도정이 흔들림 없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임기를 제대로 마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드러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근데 남병필 지사가 이번 사건이 난다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할까요? 24시간이 굉장히 긴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을 출장하는 과정에서 이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